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렇게 잘 지어진 전원주택을 보면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의 예술작품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건축 디자인상을 수상한 작가분의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고고싱! 강연회에 연사로 초청받을 때마다 나는 청중에게 공통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 하나는 창의적 설계들이 탄생하는 영감의 원천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아무 제약이 없다면 만들어 보고 싶은 건축물은 어떤 것인가 이다.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약이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 제약도 주어지지 않았으니 뭘 한다 해도 특별하게 만들 수 없다 이다. 똑같은 사람이 없듯 무릇 똑같은 장소란 없는 법이다. 모든 땅에는 각기 다른 제약이 존재한다. 대지 조건과 규모의 제약, 법규적인 제약, 예산의 제약, 시간의 제약 등 매 프로젝트는 매번 다른 제약들을 내포하고 있다. 건축 설계란 늘 새로운 장소에서 생활하게 될 새로운 사람들과 그들의 새로운 꿈을 잇는 작업이다. 훌륭한 디자인이란 수많은 제약을 극복하면서 비로소 그곳에서만 실현 가능한 매력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매번 다른 제약 조건과 대지가 가진 잠재적 가치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서 출발해 공간, 구조, 형태, 재료 등 건축을 구성하는 여러 측면에서 미지의 끝자락까지 고민을 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건축이다. 나는 항상 상반되고 모순적인 가치들의 양극을 오가며 고민한 끝에 비로소 한 획 한 획 건축 도면을 그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뇌의 진폭이 크면 클수록 결과물은 역동적으로 완성된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회와 그것이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삶의 방식 또는 공간을 매개로 한 관습화된 상호 관계성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건축은 마주치게 되는 제약들에 대해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제약들을 교묘히 피해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진부한 디자인이 아니다. 그것들 자체가 복잡한 시계 태엽과도 같이 긴밀히 얽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방법론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 각기 다른 장점만큼이나 각기 다른 약점을 지니고 있다. 나는 개인의 개성은 장점이 아닌 단점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라 본다. 단점이 치명적이고 복잡할수록 그만큼 발휘되는 개성은 남들과 차별화될 잠재성이 있는 것이다. 나는 수많은 제약을 사랑한다. 제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꼬여 있으면 꼬여 있을수록 매력적인 프로젝트의 충분 조건이 갖춰진다. 영화계 거장 오손 웰스는 예술의 적은 한계의 부재라고 했다. 그림자가 짙을수록 대상은 밝게 빛나며 건축은 무수한 모순과 제약들을 빚어 만들어내는 예술이다. 빛을 발하는 훌륭한 건축은 그것이 감당하는 그림자가 그만큼 짙기 때문에 탄생한다. 서울 종로구 원서동의 공간사옥 현 아라리오 뮤지엄은 한국 근현대 건축의 최고봉을 꼽을 때 항상 단골로 선정된다. 창덕궁 옆 개동 현대사옥에 바로 붙어있는 시간을 뛰어넘은 듯 아담하면서도 고색 창연한 이 건축물은 교육자이며 최초의 건축지인 공간의 발행이기도 한 고 김수근 선생의 작품이다.
고 김수근 선생은 김중업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 건축 1세대로 평가받으며 한국 건축사에 핵심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건물은 내외부가 단절없이 흐르며 풍요로운 한국적 건축미와 세련된 재료 활용이 돋보이는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1970년대 초반 사업 난조로 은행의 빚에 몰려 집과 땅이 여러 차례 경매에 붙여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그 땅에 지금의 공간 사옥을 신축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선생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다. 당시 나는 안간 힘을 다해 지었지요. 주위에서는 나의 어리석음에 조소까지 보냈습니다. 은행에 넘어가고 경매 중인 땅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남의 독에 물붓기와 같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나는 쉬지 않고 계속 지었습니다. 돈은 빌릴 수 있지만 시간은 빌릴 수도 갚을 수도 없다는 생각으로 마구 지었습니다. 역경을 겪고 있을 때일수록 그 반작용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일이 안 될 때는 일을 더욱 버리고 반대로 잘 될 때는 일을 더 가다듬어야 했다. 견디기 힘들 때일수록 투지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하려는 자세였다. 한편 일본의 건축가 안도 타다오는 정규 건축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자신만의 건축 세계를 구축하였다. 그의 인생은 그의 건축보다 더 흥미롭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아무런 배경도 없이 혼자 건축가로 일했으니 순조로웠을 리가 없다. 매사 처음부터 뜻대로 되지 않았고 뭔가를 시작해도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래도 그는 늘 조금의 가능성에 기대를 품고 하나를 움켜쥐면 이내 다음 목표를 향해 걸었다. 그렇게 작은 희망의 빛을 이어나가며 필사적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다. 그는 자서전 말미에 다음과 같이 인생의 의미를 짚고 있다. 나의 이력에서 당신이 무언가를 찾아낸다면 그것이 뛰어난 예술가적 자질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아마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고 강인하게 살아남으려고 분투하는 타고난 완강함일 것이다. 삶에서 빛을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눈앞의 현실이라는 그늘을 직시하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용기 있게 전진해야 한다. 인생의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다. 참된 행복이 적어도 빛 속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빛을 가늠하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몰입의 시간 속에 충실한 삶이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는 모방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성장하기까지 무수한 학습들, 즉 이전 것들의 모방을 통해 한 분야에서 숙달된 단계에 이른다. 그리고 세상에서 완벽히 독창적인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사고의 수단인 언어나 문자는 모두 기존의 것이며 그 결과물 또한 지나온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힘들다. 대체로 우리는 이전 것들의 색다른 조합이나 덧댐을 통해 새로움이라 부르는 것에 한 발짝 다가간다.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데도 독창성은 필수 조건이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질서가 되는 규범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규범의 대부분은 자연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기술을 통해 기발한 것을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바탕이 되는 재료는 항상 자연으로부터 온다. 공기나 빛, 광물 등 세상에 존재하는 자원들 모두 인간이 무에서 창조한 것은 없다. 창조의 주체는 조물주인 자연이다.
또한 자연에는 무수히 상호작용하는 관계성이 존재한다. 식물의 광합성이나 먹이사슬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기능이 다른 것들의 존재를 성립하게 하고 그것들의 복합적인 체계로 자연은 이루어져 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우디를 떠올린다. 마치 도시 자체가 한 건축가의 이름으로 등식을 성립하는 것 같은 특이한 경우다. 가우디가 제자들에게 남긴 말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다. 단지 발견할 뿐이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 질서를 갈구하는 건축가는 신의 업적을 모방할 뿐이다. 그리고 독창성은 창조의 근원에 가능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가우디는 그러한 관계성의 차원을 한 단계 확장하고 자연의 요소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가우디가 1914년에 완성한 산책로다. 구엘공원 한쪽 언덕 하부를 드러내 열주로 떠받친 것으로 마치 나무줄기같이 기울어진 기둥들은 공원 내에 도로를 내기 위해 파쇄한 쓸모없는 돌들을 사용해 만들어졌다. 기둥 상부에는 주변에 자라고 있던 야자수를 심고 돌기둥 위에 놓인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둥 안으로는 물이 흐르게끔 만들었다. 인간의 지혜를 활용하여 돌을 건축함으로써 야자수가 자라는 자연의 일부로 다시 환원시킨 것이다. 조경과 건축의 구분이 의미 없고 땅 자체가 건축인 구엘공원은 구석구석이 이러한 가우디의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가 건축을 자연과 조화시키는 방식, 디자인을 자연으로부터 차용한 것을 보고 종종 그를 아르누보 건축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아르누보 건축은 식물이나 동물의 표면적 형태를 모티프로 장식화하는 것에 비해 가우디의 건축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내재된 질서를 자연에 근접시키고자 하였다. 자연을 담고자 하는 그의 수법은 그것을 이론이나 공식으로 파악하는 과학자의 것이라기보다 직관에 의해 파악하고 직접 손으로 만들어내는 장인의 것에 가깝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감각에 의존하게 되고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통해서만 습득이 가능한 것이다. 천재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금욕 생활로 작업에만 몰두한 가우디는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전차에 치여 1926년 74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전차 운전사는 그의 지저분한 옷차림을 보고 그를 노숙자로 여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고자 택시를 잡으려 했으나 역시 노숙인으로 여긴 기사들에 의해 승차 거부를 당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주변 병원에 이르렀으나 다시 차림새로 진료 거부를 당하고 의식이 없는 그를 사람들은 빈민병원에 두고 가버린다. 이후 겨우 의식을 회복한 가우디가 간호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모두들 놀라며 그의 지인들에게 급히 연락하게 된다. 제대로 된 병원으로 가자는 친구들에게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가우디는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그곳에 남기로 하였다. 가우디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후 그를 친 전차 운전사와 승차를 거부한 택시 기사들은 모두 구속되고 치료를 거부한 병원은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 씁쓸하고 안타까운 소식에 바르셀로나는 한없는 비탄과 추모에 빠졌으며 수많은 문상 행렬이 이어졌다.
그의 유해는 그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지하 묘지에 안장되었다. 어떤 도시로 여행을 간 많은 사람이 방문하여 사진으로 남기거나 돌아와서 그곳을 떠올릴 때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건축이 있다. 이렇듯 어떤 지역이나 도시를 상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을 우리는 통상 랜드마크라 칭한다. 그러나 원래 랜드마크의 사전적 의미는 주변 경관에서 차별화되고 멀리서도 인식할 수 있는 자연 또는 인공물로 항해 목적의 용어였다. 랜드마크를 이러한 내비게이션에서 오늘날 도시의 아이콘으로 사용한 역사는 사실 그리 길지 않다. 1960년 미국의 도시학자 케빈 린치가 도시의 이미지라는 책에서 보스턴과 로스앤젤레스와 같이 비교적 역사가 짧으며 평지가 한없이 펼쳐지는 밋밋한 도시를 분석하며 중요한 구성 요소로 삼은 것이 시초랄 수 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정교하지 않았던 시절에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쉬웠을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매력적인 산이나 강도 없던 터라 어떻게든 인위적인 구조물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의 시각적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 지난 세기 세계화의 드센 바람 속에서 많은 도시들, 보다 정확하게는 치정자들이 도시의 브랜딩에 주목했을 것이고 랜드마크는 이러한 흐름에 기승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페인의 빌바오다. 쇠락한 탄광 도시였던 이곳은 스타 건축가의 미술관 하나로 이른바 관광도시가 된다. 빌바오 효과로 고유 명사화된 이 현상은 아직까지 많은 지자체 치정자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신기루다. 그들이 본 것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찰나 외형적 껍데기였다. 그들이 본 환상은 건물 하나만 멋지게 지으면 관광객이 쇄도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지극히 단순한 현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급조해서 도시마다 껍데기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었다. 좀 더 깊은 안목으로 보면 건축물이 역사적 랜드마크로 작동하기까지 그 과정은 녹록지 않다. 파리의 에펠탑은 당시 석조 건축의 도시에서 철과 유리라는 다가올 시대, 새로운 기술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완성 이후 도시의 풍경에 동화되기까지 오랜 시간 흉물로 취급당하며 사회적인 혹평을 감내해야 했다.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독특한 지역성의 건축을 표방하며 무려 10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한 조각 한 조각 정성을 담아 만드는 중이다. 정권의 임기에 맞춰 급조되는 어디의 풍토와는 도무지 맞지 않다. 빌바오나 뉴욕 하이라인의 경우 시민과 정부, 기업이 도시 재생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치열하게 논의하고 준비하여 일관되게 실행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미술관이나 공원으로 꾸며진 폐철로만 보지 말고 그것들이 가지는 주변과의 연계성을 제반 도시구조의 개선에 들인 지속적인 노력을 들여다봐야 한다. 한편 두바이 사막에 뜬금없이 나타난 6성급 호텔, 최고 높이 마천루, 싱가포르의 마천루 호텔과 배의 형태를 한 수영장 같은 거대 자본의 과시는 반짝 미디어의 관심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이내 시들해졌다. 더 큰 자본이 더 높고 더 호사스러운 스펙터클의 건축으로 매년 갱신되면서 이전 것은 소비되고 마는 것이다. 권력이나 거대 자본을 위한 기념비적 건축은 우리 일상에 좀처럼 녹아들지 못하고 마치 영화의 세트장처럼 일상에서 표류할 뿐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랜드마크는 그 파급력이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랜드마크를 볼 때 그것이 가지는 그 지역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1차적으로 특정 지역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미적 성취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그 지역과 맺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가 어떤 형식으로든 녹아 있어야 한다. 만드는 과정 또한 수직적인 일방향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수용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진득한 세월의 풍파를 겪고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토대로 시민들의 일상 속 무대가 되었을 때 건축물은 자연스레 명소가 되고 상징적 장소로서 지속되는 것이다. 좋은 랜드마크는 땅에 심은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자라난 것이어야 한다. 도시의 매력은 랜드마크로 형상화되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사건과 행위가 일어나는 집합적인 관계성에 있다.